여기는 이제 트로이 목마라고 테슬라가 전력 사업에서 뛰어든 거죠. 전력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 에너지 사업부가 전기차 부분을 넘어서고 이 테슬라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력 회사가 되는 거죠. 유틸리티 회사가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단순한 전기차 판매가 아니라 이 한 국가의 전력 시장에서 지배력을 키우는 관점에서 테슬라를 좀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처음에 나와서 전기차 생산하고 솔라시티하고 위에 패널 세우고 ESS하고 할 때 레포트를 보시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전력회사를 그러니까 관점에서, 유틸리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이제 어떤 시너지가 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그렇다는 거.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그 영국에 전기 공급자 라이선스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비드라는 게 있는데, 요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 전력 공급 플랫폼이라는 게 오토비트라는 이건데요.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영국에서도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죠. 테슬라의 목표가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스터 플랜을 보면 테슬라는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 방식, 뭐 솔라시티는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유유전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생산에서부터 소비, 그리고 그 유유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유전력이라는 거, 요거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쪽을 보면 뭐 ESS 배터리를 판매를 했죠. 그리고 전력 거래를 하는 이 프로그램인 이거를 사용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호주가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전력 시장이 불안해서 가격 변동성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날씨가 더울 때. 피크 타임일 때 전력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 이 유유전력을 판매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전기 가격이 시간별로 이제 틀려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2일간 $1,000의 충전 비용을 가지고 $1,000,000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어마어마하게 이 갭 차이가 있죠. 그죠? 피크일 때 이렇게 팔면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전력 판매에 관련된 이 플랫폼, 이게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에너지 중개 사업자, 테슬라가 에너지 중개 사업자로 이제 거듭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에너지 중개 사업자라는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유전력에 대한 판매를 도와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수요가 많은 시간대를 고려해서 ESS 충전, 그 다음에 전력 부족 시에 유유전력을 제공하는 거죠. 또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거,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개 사업자는 결국에는 이제 넓은 고객층을 확보를 해야 이제 전력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예측 플랫폼,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이제 가장 큰 넥스트 크래프트 베르케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7,775만 와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여기 한 8천억대 매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데, 또 독일의 이제 써넨이라는 여기는 가상 발전소를 해서 이런 거를 또 구독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력도 이제 구독 서비스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가 최종적으로 글로벌 유틸리티 회사가 되고자 한다. 이게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한 거죠. 2019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에너지 사업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현재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바라볼 때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사업부라고 대답했다고 하면서 이 테슬라의 주사업군으로 유틸리티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그 테슬라가 63기가와트 가량의 VPB를 구축한 것은 전기차 판매를 하면서 그 밑에 배터리 들어간 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여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전기차 자체도 그 유유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BP는 ESS와 전기차로 구성된다, 이렇게 해놨고요. 테슬라 솔라시티가 처음에 제일 앞섰다가 여기에 나오는 그 썬런이라는 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태양열 관련해서 1위 업체로 솔라시티를 앞섰죠. 원래는 그 솔라시티하고만 했는데 여기랑 이제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전략을 바꿔서 ESS 보급을 먼저 생각하는,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앨런 머스크대로 한다면, 그대로 이제 간다면 최대 이제 3,500기가와트.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걸 전부 그냥 환산한 건데,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4,500조 원이래요.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전체 캐파가 그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전기차 자체가 에너지 패권,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 전기차 사업자는 곧 글로벌 유틸리티 사업자로 변모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레프트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를 이용해서 가상 발전소를 운영하는 거. 참 이게 새로운 방식이죠. 폭스바겐도 이제 발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특히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서 재생에너지가 발전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그리드에 공급할 계획. 모든 그 자동차에서도 이런 쪽으로 그 방향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새로운 영역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V2G라고 Vehicle to Grid, 그죠? 자동차에서 그리드를 연결하는 이게 이제 그건데, 그걸 하려면 중간에 이제 충전소 개념가 필요한데, 이런 걸 좀, 이거 좀 더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플랫폼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가능.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도 플랫폼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지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게 가격 경쟁력만 갖추게 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좀 커지는 그런 게 좀 여기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를 통한 향후 미래의 어떤 유틸리티, 전력, 특히 전력 시장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 다음에 기존의 전력 회사들도 이런 쪽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거의 다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전력 회사들이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좀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작은 회사들이 그 태양광을 하거나 뭐 풍력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큰 회사들이 또 많이 하고 있는 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그린 뉴딜, 그러니까 유럽이 조금 지체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있죠. 그런 요건 좀 5월 될 거라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한데, 어쨌든 유럽의 이제 그린딜, 이게 2019년 12월에 이제 합의됐는데 늦춰질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럴 것 같았는데 더 빨리 이제 시행하는 거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건 뭐 당연히 기후 변화로 인한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 1조 유로 규모의 이거 이제 펀드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거. 근데 이번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탄소 배출권이 높은 기업은 원래 그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했다가 이번에 좀 바뀌긴 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신재생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거죠. 에너지 분야가 제일 크죠. 탄소 그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15%고 미국은 9%, 중국은 5%니까 아직 늘어가는 그 비중이 많이 남아있죠. 에너지 소비의 이제 40%를 차지한 건축 분야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교통도 온실가스 배출이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유럽에서는 많이 끼게 되고 있잖아요.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게 좀 빨리 일어날 것 같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미국은 원래는 여기 오바마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갔고 끊긴 모습이지만 주 단위로 이제 좀 하고 있죠. 특히 캘리포니아 쪽. 캘리포니아 쪽은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걸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수정해서 2030년에 60, 2050년에 100까지 그냥 상향 조정해서 더 빨리. 그다음에 뭐 민주당이 만약에 이쪽에 앞서면 더 빨리 이제 정책이 또 빨리 되겠죠. 이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2010년에 이제 20%그 전력 생산 비중 20%인데 50년이 되면 86%, 뭐 엄청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주력은 이제 태양광과 풍력, 뭐 이게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년 이제 태양광은 120기가와트, 풍력은 60기가와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30년 뭐 이렇게 늘어가서 50년이 되면 360기가, 240기가 와트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의 공급 요 부분하고요. 이 전기차의 전력 이송, IoT,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에너지를 그 적재적소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재 상태는 전력을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남는 심야 전기 뭐 못 쓰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지는 거고 IoT를 활용해서 이제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에너지 그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치가 배터리가 제일 높고 태양광, 풍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배터리 관련 뭐 쇼티지도 나고 배터리 관련 뭐 글로벌 뭐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기업별로 보면 뭐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좋으니까 한국 업체를 사셔도 되고 아까 말했던 이제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하는데 생산 단가 하락에 기인한다고 하죠.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다 아시는 다들 아니까 넘어가고요. 그 전력 수요 줄어드는 이야기, 코비드 때문에 뭐 그건 넘어가고 올해도 재생에너지 수요는 원유 쪽은 줄지만 이쪽은 늘 1%라도 이제 증가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연말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넘어가고요. 태양광과 풍력 중에는 그 전기차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 때문에 태양광이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전기차를 인프라의 개념으로 보자. 이게 이 여기의 핵심이죠, 그죠? 글로벌리 이제 수송 부분에서 이 트럭이나 그 이런 부분들이 그 CO2 배출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대형 차량 이걸 줄이려면 아마 이 트럭 부분에서도 그래서 테슬라가 트럭도 내놓은 것도 다 이런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제 니콜라라는 어제 상장했잖아요. 하이브리드와 뭐 풀 전기 트럭 회사 이쪽도 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여기 보시면 이 내연기관서 전기차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도 볼 수 있겠죠. 전기차 자체가 에너지 운송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정 시간대만 원래 가능하잖아요. 태양광은 낮에만 되고 풍력은 바람이 있어야 이 재생에너지가 전기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저장 공간이 필요해서 ESS가 필요해지는 건데 이 전기차가 저장 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개념을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계속 여기서도 ESS 외에도 전기차가 전력 저장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는 원거리 전력 생산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간에 이렇게 그 전기차가 어딘가 있으면 가구에다가 이렇게 전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는 전기.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거 이야기했고, 최근에 이제 뭐 신재생 관련해서 제일 큰 거는 ETF인데 요거 그 넥스트라 에너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플로리다 쪽에 여기 자회사가 넥스트라 에너지 리소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세계 최고의 그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력 이쪽 발전 사업자인데 전 세계 최대죠, 최대. 제일 큰 회사고요. 에너지 저장 부분도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를 봐도 되고